이제 9장 2절 네트워크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3쪽입니다.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라는 게 뭐죠? 어떤 시스템들의 모음이죠. 전송 매체, 선으로 연결된 컴퓨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선이라는 건 이제 전송 매체. 왜냐하면 유선일 수도 있고 무선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송 매체를 통해 연결된 어떤 시스템의 모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그 네트워크, 그 개념입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라는 게 구성이 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첫 요소가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프로토콜이 뭔지를 보니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수행되는 절차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도 만나면 이렇게 악수를 하죠.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의사를 교환하고 교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있죠. 악수하고 안부 묻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두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모임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의전, 약속된 어떤 의전 방식이 있죠.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원래 의미는 외교에서 의뢰 또는 의정서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외교에서 의뢰를 나타내는 어떤 약속인데, 우리 네트워크에서의 프로토콜은 어떤 표준화된 통신 규약, 표준화된 통신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프로토콜이란 놈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수행되는 절차, 데이터를 한 놈이 주고 한 놈이 받을 텐데 어떤 약속된 규칙이 있어야지 말이 성립하겠죠. 그걸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될 텐데, 하나는 서로 연결되어야겠죠. 당연히 연결된 상태에서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도 있어야 되고, 이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말이죠. 그리고 프로토콜을 통일시켜야 될 것 같은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토콜은 그 사용 분야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프로토콜이 다 P로 끝납니다. FTP, HTTP 또는 TCP/IP, 이렇게 P로 끝나는 게 P라는 단어가 프로토콜의 약자죠. 그래서 FT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놈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요거의 첫자 FTP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FTP라는 프로토콜은 서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지켜야 되는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즉 컴퓨터를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본인이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다 지켜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을 테니까.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T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여러분 웹 많이 쓰시죠? 웹. 이 웹에 기반되는 프로토콜이 HTTP라는 겁니다. 요 HTTP라고 하는데, 풀어보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 문장, 텍스트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인데, 그 텍스트가 그냥 텍스트가 아니고 하이퍼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급화된 고급진 텍스트라는 거죠. 여러분이 쓰시는 집 웹, 어떤 특정 한 곳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이런 텍스트를 하이퍼텍스트 또는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데, 지금 웹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토콜이죠. HTTP입니다. 여러분 URL 주소 쓰실 때 제일 앞에 HTTP라고 쓰시잖아요. 이렇게. 요게 내가 지금 HTTP라는 프로토콜을 쓸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TCP/IP라는 말도 통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TCP/IP는 TCP라는 프로토콜과 IP라는 프로토콜을 붙여서 쌍으로 붙어 다니니까요. 그래서 TC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요 TCP/IP 프로토콜은 여러분이 쓰시는 인터넷에 기반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하고 웹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기반을 이루는 프로토콜이 TCP/IP 프로토콜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 세 가지가 보통 자주 쓰이는 프로토콜이라는 거고요. 그 의미, full name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OSI 7 계층, OSI 7레이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나왔냐 하면요, 우리가 1960년대쯤에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970년대 후반이 되니까 컴퓨터 제조 회사들마다
본인의 프로토콜을 다 따로 만드는 거예요. 제조회사들마다 다 프로토콜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제조회사끼리 만든 컴퓨터는 통신이 안 된다는 거죠. 프로토콜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그 네트워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패스싱이 점점 강해져서 ISO라는 기구에서,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제표준화 기구쯤 되겠죠. 그래서 ISO라는 기구에서 1978년에 ISO를 거꾸로 한 거하고 똑같죠. ISO라는 기구에서 OSI라는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프로토콜인데, OSI는 Open System Interconnection 이라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ISO라는 조직에서 OSI라는 프로토콜을 이제 표준화된 걸 만들었죠. 그 놈을 OSI 7-layer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냥 표준화된 프로토콜이에요. 그 프로토콜에 대한 그림이 324쪽 교재에 있습니다. 보시면 말 그대로 7레이어입니다. 제일 하단에 레이어 1부터 레이어 7까지 쭉 7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요거를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컴퓨터와 왼쪽이 A라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보죠.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림을 키워서 한번 볼게요. 즉 왼쪽에 이제 A라는 컴퓨터가 있다고 칩시다. 즉 왼쪽에 있는 게 이제 A라는 컴퓨터가 있고, 오른쪽에 B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놈이 OSI 7레이어로 통신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실제 가장 하단에 있는 레이어 1, 1계층에서 이놈은 물리계층,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실제 데이터가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은 사실 프로그램에서 쓰죠. 그래서 제일 상단에 있는 7레이어, 7번 층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계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고 치면 그 프로그램이 응용 계층에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으면 이제 계층을 쭉 타고 데이터가 내려와서 이렇게 실제로 전송이 되고, 그게 상대편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학부 다닐 때 이 7계층을 다 이름을 외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 계층의 의미 정도를 좀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일 하단에 있는 물리계층은 실제 전송을 하는 계층을 말하는 거고요. 요 4계층을 보시면, 즉 4층에서 실제 전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전송 계층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아래 있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실제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할지,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을 담당하는 거고요. 네트워크가 어떤 패스를, 경로를 통과할지가 결정되면 각각의 계층들마다 실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계층이 있죠. 그래서 하단에서 보면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실제 4층의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실제 전송을 다 담당하는 건데, 요 놈을 더 개념적으로 추상화시킨 계층을 세션 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 세션 레이어가 하나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계층의 응용계층과 세션 계층 중앙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있는데, 이놈은 실제 전송할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인코딩으로 데이터를 보낼지, 그 인코딩 하는 부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실제 전송을 부탁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해서 각 세션 단위로 전송을 하는데, 그건 실제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 이런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25쪽부터 쭉 각 계층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름 정도만 살펴보시고 각 이름의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지, 다 일부 외우시고 각 계층의 의미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이 단계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향후에 데이터 통신을 배우실 때 정확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326쪽으로 와서요,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의 여러 유형을 살펴볼 텐데, 이제 전송 방향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죠. 전송 방향. 지금 그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풀어쓰다 보니까 단방향 전송이니, 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반이중 전송이니,
전이중 전송이니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로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송 방향에 따라 심플렉스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플렉스 그러면 단방향, 한쪽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그 반대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전송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한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있지만 요즘 IoT라고 하죠. IoT도 중간에 환경에 따라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센싱해서 서버로 넘겨준다 그러면 이 센서는 서버로 넘겨주는 일만 하면 되죠. 서버에서 센서로 데이터를 보낼 필요는 일반적인 경우는 없다고요. 이럴 때는 이제 단방향 전송, 심플렉스 트랜스미션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듀플렉스 트랜스미션, 양방향 전송인데요. 양방향 전송인데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half duplex와 full duplex로 나눕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반이중 전송 그리고 전이중 전송이라고 하는데 둘 다 양방향으로 전송이 일어나요. 근데 전이중 전송은 동시에 양방향으로 다 전송이 가능한데 이게 어떤 경우죠? 전화기 같은 경우입니다. 전화기는 여러분이 말을 함과 동시에 말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무전기, 워키토키는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오버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겠죠. 이런 방식을 반이중 전송이라고 합니다. half duplex. 그렇지 않고 서로 말하고 듣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full duplex transmission이라고 합니다. 32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전까지는 전송 방향, 한쪽 방향인지 양방향인지, 즉 전송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고, 이제 회선 접속 방식에 따른, 우리 이렇게 단어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접속 방식에 따른 그 통신선에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포인트 투 포인트, 점대점 또는 멀티 포인트 트랜스미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 있을 수 있는데, 즉 두 개의 컴퓨터가 있으면, 그래서 그 두 개의 컴퓨터를 1대1로 연결할 수 있죠. 만약 두 대가 있으면 그러면 쌍방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결해야 될 컴퓨터 여러 개 있을 때, 만약 예를 들면 센터가 하나 있고 거기에 단말기가 4개가 있는 경우는 그 각각을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각각을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선을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을 일단 하나만 쭉 깔아놓고 거기에 여러 개의 단말기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멀티 포인트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요. 그럼 회선 설치 비용이 줄겠죠. 그런데 이런 멀티 포인트 트랜스미션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단말 A가 데이터를 보내는 도중에 단말 B가 데이터를 보내버리면 하나의 회선의 데이터가 섞여버리죠. 그래서 특정 단말이 회선을 쓰고 싶으면 다른 놈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희들 쓰고 있는 놈 있어? 라고 물어봐야겠죠. 이런 물어보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이 폴링이라고 해요. 우리 폴링이라고 그러면 우리 설문조사 이런 거죠. 그래서 다 물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쓰는 놈 있어? 없으면 내가 지금 쓸게 라고 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다지점 전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327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328페이지로 넘어가서 데이터 전송 방식을 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짤막짤막하게 여러 가지 주제가 소개돼서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배우는 건지 제목을 확실히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듯 해요. 지금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렬 방식, 직렬 전송 방식, serial transmission, 그리고 병렬 트랜스미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렬은 한 줄이죠. 병렬은 여러 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렬, 병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직렬은 선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있으면 선이 하나여서 녹색 하나가 한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비트씩 전송을 하는 방식이에요. 병렬은 어떨까요? 병렬은 여러 비트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전송을 먼저 설명드리면 하나의 회선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 동기화를 해야겠죠. 동기화란 말은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시간을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한 비트가 다음 비트 간다, 그 다음 비트 간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주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을 동기화라고 하는데, 동기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식 전송과 비동기식 전송. 동기식이란 말은 이게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에 맞춰서 동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동기식. 그래서 동식 방법은 시계를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그래서 송신 측, 수신 측이 나 지금 이제 보낸다라고 하고 시간에 맞춰서 째깍째깍 할 때마다 한 비트씩 보내는 거예요. 뭐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동기식 전송도 있습니다. 얘는 송신 측과 수신 측을 시계를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데이터를 보내면 얘가 그냥 수신 측이 알아먹어요. 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는 좀 그런데 하여튼 동기식은 시간을 맞춰서 보내는 거, 비동기식은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데이터를 보낼 때 앞에 시작 비트를 따로 붙여 보냅니다. 시작 비트. 또 끝에는 끝 비트, 스탑 비트, 그러니까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를 붙여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수신층 가만히 있다가 시작 비트가 전송되면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시작된다는 걸 아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비동기식 전송 방법은 속도가 느립니다. 특히나 시작 비트와 끝 비트를 더 붙여 보내야 되니까 전송할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동기식 전송은 비동기식 전송에 비해서 당연히 빠르다. 시간을 맞춰서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동기식 전송은 속도가 느려도 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동기식 전송은 그 반대인 경우를 말합니다. 요게 이제 직렬 전송입니다. 그래서 직렬 전송은 일단 선이 하나다. 하나로 맞춰서 보낸다. 그 반대되는 게 병렬 전송, parallel transmission입니다. 뭐죠? 송신 파트와 수신 파트를 연결하는 선이 여러 개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총 8비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하겠죠? 직렬 전송보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8개의 선이 있으니까 선의 길이나 등등 상황에 따라서 전송되는 비트의 속도가 각각의 선로마다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거리가 더 멀어지면 속도 차이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러렐 전송은 속도가 빠른 대신에 거리가 짧은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그걸 병렬 전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전송 방식,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 장단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전송 장치 한번 보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모뎀, 네트워크 카드, 랜 카드, 허브, 라우터 이렇게 여러 말 들어보셨을 텐데 중요한 장치들 각각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모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재 329쪽이고 모뎀이란 단어는 모듈레이터와 디모듈레이터, 우리말로 하면 변조기는 신호를 바꾼다는 거죠. 변조기와 복조기의 앞에 있는 모와 뎀을 붙여서 모뎀이라고 해요. 예전에 지금처럼 그 데이터 통신 회선이 없고 아날로그 전화망을 통해서 PC 통신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죠. 또는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온 신호를 다시 컴퓨터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썼던 게 모뎀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초속 통신 네트워크, 즉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뭐 모뎀이 필요 없죠. 그래서 예전같이 전화망을 사용했을 때 많이 썼던 장치를 모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송을 하려면 선이 연결되어야겠죠. 그게 선이 유선이든 무선이든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유선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이런 선을 이렇게 벗겨 보신 적 있나요? 영어로는 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또는 코엑시얼 케이블, 옵티컬 파이버 뭐 등등이 있는데, 꼬임 쌍선 케이블, 동축 케이블 여러 선이 있습니다. 이런 게 꼬임 쌍선이구나,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구나, 광섬유라고 하는구나, 모양 정도만 아시면 될 듯 하고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뭐 이걸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 카드라는 말 많이 쓰죠. 뭐 네트워크 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랜 카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더넷 카드라기도 하고, 뭐 NIC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말이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걸 컴퓨터 꽂아 쓰죠. 또는 뭐 이제 마더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카드도 있긴 한데,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를 한번 보면, 실제 컴퓨터와 네트워크 망을 연결해주는 카드를 네트워크 카드라고 하죠. 네트워크 카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브라는 게 있죠. 아마 집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랜처럼 작은 네트워크 상에서 그 하나의 네트워크 선을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놈을 허브라고 합니다. 그죠? 네트워크 허브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되게 다 이런 놈들이 하나씩 있고요. 여기 PC나 노트북, 프린터 등 뭐 연결해서 아마 쓰시고 계실 겁니다. 이건 이제 랜 안에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랜 안에서 구성되는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고요. 라우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라우팅 그러면 길을 찾아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라우터라는 놈은 랜과 랜,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해 주거나 랜보다 좀 더 큰 영역인 WAN, 그래서 랜과 랜 또는 랜과 WAN을 연결해 주는 카드, 장치를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우팅, 네트워크의 회로 탐색을 담당해 주는 장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9장 2절 설명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의 교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영상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9.3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